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의 의원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의회 인물 시작합니다. 정달성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이제 의회 인물의 새로운 얼굴이 나오셨죠. 먼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의원이고요. 정달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명노 의원님은 이제 아시니까 인사 넘어가도 되겠죠? 하면 안 돼요? 해주시죠. 저도 역시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젊은 패기로 더 열심히 함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시의원 이명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당장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호남에서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앞서 충청과 영남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호남 경선 관전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호남은 민주당이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단순한 지역 경선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호남의 선택은 두 가지 분명한 기준 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어떤 후보가 내란 종식을 시키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할 수 있는 준비된 리더인가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누가 호남과 광주의 민생과 경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의 민주당원들과 광주 시민들은 아마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냉정하게 후보들을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예.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호남이 많이 보수화됐다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경선을 하는 그 과정에서 호남 민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더 얻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독주 체제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죠. 사실 이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호남 경선이 기점이었던 것처럼 여기에 뭔가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동 연설에도 있다 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지역의 메시지를 내놓을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예측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기대한 여러 공약들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서도 호남의 이제 우리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그동안 사실 많이 알아왔던 그런 내란에 대한 그리고 탄핵에 대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정치로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또 안심을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정치가 단순한 이념의 어떤 갈등의 네. 장이 아니라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싸그리 없어질 수도 있고 또한 그에 기반해서 우리의 일상이 진짜로 없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네. 하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정치를 지켜내고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이 계기였기 때문에 정치를 생각하는 데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담을 수 있는 후보 담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착목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득표율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당연히 다른 데서도 많이 이제 예측하고 네. 뭐 압도적일 것이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질문은 빼고요. 네. 여기서 이제 호남 경선에서 중요한 게 투표율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표가 여기에 담겨서 네. 이게 공론에 가까운가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그 호남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의 우리 국민들께서 이만큼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결국 투표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투표율이 크면 클수록 대선 본선거에도 우리가 동참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는 만큼 이 호남을 위한 메시지도 네. 후보들이 당연히 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참여율에 대한 표현이 이제 투표율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관심도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관전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건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면 광주의 투표율이 34%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만큼 정치를 멀리 했었던 그 당시의 민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이 적극성 참여의 정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이 이 광주에서부터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투표율의 부분을 예. 관전 포인트로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두 분은 이제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와 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이제 아무래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가 누군가의 전유물이야. 그리고 정치인들이 하겠지라고 했었던 그런 인식에서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는 예. 광장 안에서도 시민들이 주인이 됐고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40, 50대 중심의 어떤 그 세대의 정치 일변도가 40, 50대였다면은 그 층위도 다양하게 됐고 20, 30대 젊은 층 또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이런 부분들이 화두로 던져졌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선거 공간에서도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박구영 교수님과 비슷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 호남이 민주당의 심장은 아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심장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와서 어떤 공약을 우리 호남 지역에 내세우는지를 잘 봐야 된다. 신성장 동력을 좀 내놓고 이런 걸 봐야 된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자면 두 분께서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후보들이 내었으면 하는 공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정 의원께서 생각하는 어떤 지역 공약 이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어떤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할 과제는 결국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 뭘까, 수건 과제가 뭘까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교통 인프라 확충, 그리고 저희 계속 우리 수건 사업인 군공항 이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광주 AI 중심 산업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도시잖아요, 광주가. 그런 측면에서 AI 집적화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지만 이게 단순하게 인프라 구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실질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AI 기반 창업 지원, 그리고 지역 기업 육성,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 해서 이 지점을 얼마나 긁어주는가 어떤 후보가 이걸 긁어주는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조기 완공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게 또 광주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불편하잖아요. 너무 지금 과정이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요. 불편한데 네.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짧게 하면서도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 2차 그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 중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중앙정부의 협조 속에서 이게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는 것을 잘 긁어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작년 말에 무안공항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이제 이 정책 의제가 좀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가긴 했으나 어쨌건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저희 지역민들의 수건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의 삶에 직결된 이 과제를 그리고 30년 가까이 답보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걸 지역 문제로만 그냥 방치할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자로서 또는 적극 지원자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노 의원께서는 이제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최초로 뭔가 이제 또 발표를 해주실 게 있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실현됐으면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방금 정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받고 저도 동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광주의 브랜드와 킬러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까운 연구진들과 지금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던 프로젝트인데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하기를 군공항 부지에 디즈니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군공항 부지가 지금 248만 평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도시숲을 만들자 아니면 거기에 뭐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로 반을 떼놓고 나서라도 120만 평이 있는 거죠. 그 120만 평이 어떤 부지냐면 단일 도시에서 우리나라에 100만 평 이상의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는 부지는 한 곳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 광주에 100만 평 이상의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네. 디즈니랜드만 가지고 전 세계를 비교해 보자면 단일 테마파크로 가장 큰 곳이 그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거든요. 거기가 120만 평이거든요. 네네. 그 120만 평에서 나오는 수익이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1년 관광객이 1,350만 명 정도입니다. 우리 광주에 1,000만 명만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직접 고용 효과가 일단 1만 명, 그리고 간접 고용 효과가 3에서 4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호텔과 복합 쇼핑몰 이런 네. 것들 따라오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군공항 이전을 한다고 할 때 무안이나 혹은 전남 어디로든 군공항을 이전할 명분과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하다는 예. 거예요. 근데 여기에 테마파크를 만들고 그것과 연결되는 교통이 지금 27년도에 개통이 되는 철도가 있죠. 그걸로 해서 무안공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올수 송정역으로 있게. 이어서 오고 예. 그리고 송정역에서는 군공항으로 이어서 원래 부지로 이어가지고 디즈니랜드를 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광주가 국제 관광 허브로 탈바꿈할 거고 네. 우리나라에 1년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1,70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광주로만 찾을 수 있게 되는 네. 거죠. 광주의 디즈니랜드 되기만 하면은 아주 네. 대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하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네. 덧붙이자면 예. 그 우치공원에 디즈니랜드 혹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하자 이런 제안들은 참 많이 있었는데 우치공원은 사실 30만 평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산지예요. 너무 작아서.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평지에 100만 평을 가지고 있는 조건과는 엄연히 좀 차이가 있고 네. 그 우치공원은 제가 생각하면서 그 연구진들과 함께 연구하기로는 이 디즈니랜드에 대한 도장을 딱 찍음과 동시에 우치공원을 30만 평의 사파리로 만든다면 네. 오. 그렇다면 이거 네네. 역시도 전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사파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군공항 부지에 들어설 디즈니랜드와 함께 우치공원에 들어설 사파리가 연계되는 그 관광 자원 이 벨트도 네. 형성이 될 거고요. 오, 그동안 많이 이제 고민하셨던 게 느껴져서 네. 앞으로 조금 어떻게 되나 한번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꾸준히 연구하면서 좋은 네. 성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 이야기 계속 이어가자면 북구 일곡동에 추진 중인 광주 구치소 신설 계획이 좀 이게 지금 주민들 반발이 거세서 지금 일단 잠정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대체 가능한 방안은 뭐가 있을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중단된 게 아니기 예. 때문에 네. 그걸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쵸, 주민분들의 중단시키려고 노력들이 하는 계속 거죠. 예.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 우선은 주민분들의 첫 요구도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 동네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의 입장에서 이걸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적합한 부지를 재검토하라라고 네.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곡동 안이든 일곡동 인근 부지든 네. 현재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곳이 그 구치소가 주로 교도소와 함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교도소 인근의 좋은 부지와 함께 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일 텐데 이쪽으로 온 이유가 뭐냐. 그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부지 선정에 대한 재검토를 네. 다시금 하고 추진하자라고 하는 게 주민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교통 얘기하시면서 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지금 너무 많은 시민들이 당연히 필요한 공사지만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 근처에 뭐 건물이 네. 뭐 이렇게 균열이 간다거나 혹은 싱크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도 있었고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그냥 단순히 이제 거기를 땜질식 하는 것 말고 네. 어떤 대책 방안이 없을까요? 그 어제 또 사고가 있었죠. 네. 그 북구 쪽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자로 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가 있어요. 그 내용상으로는 이게 지하철 공사의 인과관계는 좀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 시설의 노후 관로들과 하수 시설들의 네. 그런 노후화로 인한 그 인과관계가 더 강하다라고 네. 시에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우리 시의회 박필순 상건위원장께서 네. 자료를 요구하고 이번에 연구를 하셨죠. 그 내용상으로 5년 동안 그 107건의 싱크홀 중에서 광주에서 69건, 그러니까 64.4%가 하수 시설로 인한 네. 싱크홀이었어요.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광주의 지하에 있는 관망도와 하수 그리고 지하 시설들에 대한 안심은 결코 할 수 없다. 예. 이걸 증명을 하는데요. 광주에서는 이걸 관망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리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지는 것들도 점검함과 동시에 광주시가 기관에 맡기지 말고 시가 자체적으로 그 지하에 대한 모든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 주도적인 계획을 이제는 좀 발표할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이 공사 기간을 더 압축적으로 단축하면서 안정적 공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번 대선 레이스 안에서도 지역 공약으로 지역 대표 공약으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이건 단순하게 지하철 공사를 하나 한다 안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광주의 대중교통에 대한 이 구축망을 새롭게 리모델링 한다라는 취지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적으로 어디 한 군데가 싱크홀이 많으니까 그 부분 어떻게 공사를 다시 잘할까 어떻게 할까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네. 계속 국지적으로만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저희가 지역 현안까지 좀 짚어봤고요. 벌써 시간이 마칠 시간이어서 아, 한 말씀씩 듣고 네, 시간이 너무 빠르죠. 네. 끝까지 함께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고 정 의원부터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아무쪼록 지역의 이야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이야기까지 광주에서 좋은 목소리들을 잘 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는 그런 지방의원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군공항 이전 부지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자는 제안도 결국 시민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들 여기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는 정달성 의원님과 저 같은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힘쓰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우리 연락처 그 휴대폰 열려 있죠? 네, 밑에 나오나요 번호가? 번호는 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주시면 언제든 알려드릴게요. 언제든 필요한 아이디어들 또 시를 위한 제안들 가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희 빛나도 지금 오픈 채팅방에 이명노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메시지가 아이고, 올라오고 사랑합니다.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